지금 현재 참석하신 분은 황교안 후보자 한 분입니다. 아마 진행 중에 조경태 후보가 오신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다렸다가 뭐 토론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냥 여러 가지 바쁘고 하니까 일단 뭐 토론에 입니다만 형식은 다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본 그 토론회에 지금 중계 방송을 하고 있는 방송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유튜브 연합회 회장 봉주루 방송, 유튜브 연합회 대표 선구자 방송, 화평방송, 한반도 방송, 미디어 오프, 황교안 TV, 그리고 김경재 방송 이렇게 여러 유튜브 채널들이 방송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첫 번째 토론자의 대상이시죠. 네, 황교안 후보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황교안인데? 자, 이 토론을 준비할 때 이런 순서를 했습니다. 먼저 후보자가 자신의 그 공약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공통 질문을 하고 그것이 끝나면 이제 개별 질문을 하고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황교안 후보께서 본인이 준비했던 공약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리 안 나와요? 이걸로 하세요. 뭐가 안 나옵니다. 네, 이건 안 나오니까. 어떻게시고요? 네. 서서 할까요? 앉아서 할까요? 앉아서 하시죠. 네. 네. 저는 우리 자유우파가 첫째는 가치를 잃어버렸다. 이래서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당대표 출마를 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우선은 첫째는 우리가 정권 교체를 이뤄낸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동안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는 당원이 소외되었었습니다. 구경꾼이었습니다. 그냥 표 찍는 기계로 전락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당원이 역할을 하고 기회를 갖는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는 정권을 좌파에게 뺏기면 안 됩니다. 기한의 문제는 정말 길수록 다행이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정권 안 뺏기려고 하면, 사회주의 국가로 가지 않으려고 하면 최소한 30년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소위 80년대에 NLPDR, NDR 이런 혁명 이론을 공부하고 훈련했던 자들이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이 자들이 소위 혁명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때까지는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그 기간이 최소한 저는 30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30년 자유민주 정권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저의 핵심 정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께서 다 이해를 하실 테니까 제가 정리해 드릴 필요는 없고요. 원래 진행 그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제가 지금 황교안 후보께 질문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그 3월 8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대표 선출은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승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심이죠. 그렇기 위해서 후보께서는 내년 4월 10일 총선에 승리하기 위한 공천 전략, 어떻게 누구를 공천할 것인가에 관한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단계에서 누구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공천의 원칙을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기는 공천입니다. 이기는 공천. 멋있는 공천이 아니라 이기는 공천이 저의 첫 번째 목표다. 두 번째, 그러면서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혁신 공천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혁신 공천하면
젊은 공천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가진 이런 공천, 지금 우리에게는 혁신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우리 당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 그분들에게 공이 돌아가는 이런 공천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우선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공통 질문의 첫 번째가 누구를 공천할 것인가? 이기는 공천, 혁신 공천, 그다음에 헌신한 분에게 공천의 기회를 드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자 출신으로서 조금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차피 다른 토론자가 없으니까 제가 토론을 좀 대신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기는 공천, 혁신 공천, 그리고 혁신한 분에게 기회를 드리는 공천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기자로서의 생각입니다. 사회자 아닙니까? 기회자가 예. 아니라 사회자 충실하십시오. 자, 이기는 공천, 누구나 다 이기는 공천할지 지는 공천은 안 할 거고요. 특히 지난번에 우리 황교안 전 대표께서는 공천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기지 못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현실적인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는 공천은 국민의 뜻이 모여있는 분을 하면 됩니다. 예, 국민의 뜻이 모여있는 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조사 기법과 방법들이 가능하니까 국민의 뜻이 모여있는 분을 뽑으면 됩니다. 거기에 혁신을 해도 괜찮은 지역들도 있습니다. 함께해서 혁신까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당이 가치 중심의 정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가치를 같이 한 이런 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내 사람을 끼워놓고 또 맞지도 않는 지역에 젊은 사람을 내보내가지고 고생시키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제가 기준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 제가 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천을 혼자 할 것인가? 당 대표가 혼자 할 것인가? 아니면 누가 봐도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가? 공천 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공관위를 구성하게 돼 있죠. 공관위에서 정말 제대로 된 공관위를 구성을 하고 또 원칙을 정했는데 그 원칙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이런 공관위를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당대표 하실 때 공천에 관해서 언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에 들어와서 저의 정치 철학을 함께하는 정치, 협치 정치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재 영입도 내가 혼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의 사람들 많이 아는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공천하고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 중에서 또 나중에 인재로 쓰는 이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정책도 제가 알고 있는 정책만을 정책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김광림 위원장, 경제활동 기재부에서 오래 역할하신 분 아닙니까?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경제정책을 만들었어요. 그게 민부론입니다. 또 원유철 의원 안보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했습니다. 공천도 제가 정치 오래 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막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찍다 보면 그러면 이게 또 정말 잘못하면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다른 부분은 다 국민들께서 이해를 하시는데 공천에서는 내가 너무 내려놨다. 내려놓은 것이 화가 됐고 잘못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세계가 불허하는 선진 정치가 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킬 건 지키고 또 풀 거는 풀겠다. 그 원칙을 공천에서는 보다 더 강하게 그렇게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공천하실 때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메시지를 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뭉쳐서 총선을 치러라. 이러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고, 그러나 이 통합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항거했던 그런 우파 인사들이 소외됐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황교안 대표의 역할이 충분치 못했다라고 하는 비난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까지 했습니다. 내려놓은 것이 죄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을 가지고 밀고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길을 당연히 찾아가는 것이죠. 저는 한 번은 실패하지만 두 번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가 당 대표가 되면 반드시 이기는 공천을 하고 결국 이겨낼 것입니다. 지난번 공천을 할 때 공천관리위원장을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김문수 씨가 가장 1위로 그 공천관리위원장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문수 씨가 여러 매체에 나오면서 서운한 감정을 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김문수 씨는 배제됐고, 그리고 다른 분이 공천관리위원장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없었어요. 제 앞에 김병준 비대위원장, 그 앞에는 홍준표 대표인데 금방 물러났습니다. 그 앞에도 비대위원장, 그 앞에도 비대위원장이었어요. 계속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우리 당의 인재들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마땅하게 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재 영입도 했지만 공천 후보들도 사실은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사람을 추천해라, 그것이 아니라 좋은 인재, 특히 우리 당 대표 공관위원장 할 만한 이런 분들 한번 추천해달라, 제가 추천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 와서 무슨 경합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분들을 추천해 주어서 그분의 적임자가 있으면 그분을 이제 공관위원장으로 세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서 토의한 바에 의하면 좀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또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이런 그 공관위원장을 모셔보자, 그렇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공관위원장이 결과적으로 잘 선출되었으면 우리가 당에서도 대표에서 선거에서도 이겼을 텐데 그게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하고, 또 제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에게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 번은 실패할 수 있지만 두 번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자, 이제 그 과거 얘기는 좀 접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그 공천에 있어서 당에 헌신하신 분들의 언급이 있었어요. 당에 헌신하신 분들에게 공천을 개내드리겠다.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에 헌신한 분이라면 어떤 분을 말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공천의 기준 이건가요? 아니요, 여러 가지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가장 중요하니까. 공천에서만 묻길래. 중요하니까. 예. 질문이 뭐였었죠? 예, 그 당에 헌신하신 분을 공천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당에 헌신한 분이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선 헌신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 정책적으로 헌신하는 분들도 있고 또 조직과 세력으로 헌신하는 분들도 있겠죠. 제가 당에 이제 처음 들어와서 처음 있었던 이벤트, 사건이 뭐냐면 창원 성산 통영 고성의 재보궐선거였습니다. 재보궐선거를 할 때 우리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평가는 통영 창원 성산은 물론이고 통영 고성도 어렵겠다.
통영고성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전략지인데도 거기도 어렵겠다. 이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혹시? 참 통영고성에서 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거기도 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앞에 바로 직전에 치러졌던 시장 선거에서 2명의 시장을 전부 다 민주당이 뺏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도 뺏길 수 있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당협에서는 통영고성이나 또 창원 성산이나 아주 경쟁력이 탁월한 이런 분이 나오질 않았어요. 여기서 창원 성산에서는 떨어졌다 됐다 하는 이런 분이 이제 나오셨고, 저기가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졌습니다만은 저기가 하나 돼갖고 나왔었으면 우리가 정말 어려웠을 텐데, 그 다음에도 어려웠을 텐데, 그런 험지였어요. 또 통영고성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직전 선거에서 시장들 다 민주당이 뺏어갔지만, 또 이제 우리 후보는 정점식 후보 신인입니다.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우리 당이 똘똘 뭉쳐서 같이 나가자 해서 다른 지역 분들에게 제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기 와서 함께 도와달라. 그 시장 가서 빨간 옷 입고 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구전 홍보라도 하자. 이렇게 그래서 시장을 보면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총력 투쟁을 했는데 결국 우리가 거의 이겼습니다. 거의 저는 뭐 1승 1패이긴 한데 1.5승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1.5승이냐? 창원, 선산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개표 과정에서 계속 10%를 이겼어요. 이겼었는데 마지막 투표함 2개 남겨놓고 역전이 됐습니다. 그 투표함이 바로 사전 투표함이었고, 다시 개표하기 전에 불이 나가버렸어요. 투표소에 불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뭔 일이냐 뭐 이렇게 난리쳤는데, 다시 이제 개표하고 나니까 마지막 표 2개, 거기에서 우리가 508표를 진 겁니다. 계속 10% 이상을 이기고 있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제가 얻은 것은 이런 잘못된 선거는 막아내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지금 아까 이기는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제 이기는 전략은 우리가 뭉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는 필요한 혁신, 그것이 승리의 기반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드렸던 질문은 어떤 사람이 헌신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과는 조금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빠졌네요. 네. 거기서 남의 당협이고 남의 지구당이지만 여기 와서 도와준 분들, 제가 그분들 다 카운트를 했습니다. 다 카운트를 했어요. 몇 명이 와서 어떤 일을 했고 활동의 성적 어떻고 이걸 다 카운트를 하고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자료들을 다 직접해서, 그래서 정말 좋은 우리 후보들, 또 이길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이런 후보들을 찾아내자. 이거 말고도 우리 많은 행사들이 있었고 많은 또 기획들이 있었는데, 우리 아까 경제 이론을 만들어가는 이런 민부론 만들 때도 헌신한 분들이 교수가 50명, 또 현장에 있는 분들이 20명, 70명. 그러니까 이런 것에도 또 우리 당협 위원장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조목조목을 평가하고, 그것을 나쁜 평가가 아니라 좋은 평가로, 잘하는 것을 격려하는 평가로 해서, 그렇게 해서 좋은 사람을 이겨내는 이런 노력을 하자. 저는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자, 이제 공통질문 2번째로 들어갑니다. 이제 2번째입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그러니까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적폐청산, 즉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에 대한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즉 국민을 감동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벌이고 있는 수사 중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하다가 문재인 앞에서 멈췄어요. 그 다음에 판문점에서 어부 북송 사건, 그것도 역시 문재인 앞에서 멈췄고, 검찰은 최근에 문재인은 혐의가 없다, 그래서 종결하겠다는 것을 양 2개 사건 모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판문점 어부 북송 사건 다 검찰이 종료했습니다. 문재인 앞에서 멈췄어요. 자, 그 다음에 또 50억 클럽이라고 지금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저는 이루어지고 않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 대표가 되시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만은 저희는 문재인 정권의 폐해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보세요? 이렇게 좋은 거를 제가 놓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를 바로 잡지 않으면 미래로 나가기가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들의 정말 원칙에 따른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것이고,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우리 수사기관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 정말 나라 생각하지 않고 자기 패거리만 생각하는 그자들 때문에 검찰, 경찰, 국정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적폐청산에 우리가 큰 방향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 수사력의 회복, 특히 국정원의 회복,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다른 여러 가지 일들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이런 적폐를 청산해내는 이런 폐악들을 막아내는 이것을 반드시 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당 대표가 되신 뒤에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을 수사하라라고 하는 요구를 할 거라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많죠. 서해 공무원도 있었고, 뭐 원전도 있었고, 구체적으로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이죠. 법률가로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제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 후보로 나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울산시장 선거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라고 알려져 있는 송하무개가 당선이 됐어요. 정상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청와대가 다 달라붙어가지고 무슨 수석도 달라들고 무슨 비서관도 달라붙고 또 대통령은 빛을 비추고 뭐 이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김기현 후보가 졌습니다. 저는 이것부터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서부터 결국 수사를 해나가고 있는데 결국 밝혀질 것이다. 지금 여러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또 북송 우리나라 찾아온 사람을 북한으로 보내버린 이런 사건, 이것은 대통령의 관여가 없이는 쉽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뿌리가 결과적으로 수사가 이제 제대로 진행되면 문재인에게까지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억 클럽. 황교안. 예, 저기 50억 클럽. 구체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말씀드리면 박영수 전 특검이 50억 클럽에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도 있고, 50억 클럽의 그 클럽 멤버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법은 허용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의혹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깊은 수사가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정만 가지고는 할 수 없지만 사실은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진 않지요. 이건 아니땐 굴뚝이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구체적인 팩트들이 얘기되고 있는 이런 사건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지금 검찰도 수사할 게 워낙 많아서 아마 여기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머지않아서 50억 클럽에 대해서도 메스가 가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 적폐청산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했고, 그리고 특검에 편입시킨 사람이 박영수 씨입니다. 박영수 씨는 그 50억 클럽의 핵심 멤버, 점점 액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뭐 50억에서 뭐 100억이 더 추가로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자, 이런 그 부분, 적폐청산을 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과 지금 현재의 대통령과 당 대표가 되신 황교안 당 대표 사이에 이견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늘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죄가 있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뭐 당연히 그건 처벌을 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팩트들이 정리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엄벌한다. 죄에 상응한 그런 처벌이 필요하다. 범법 필벌의 원칙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통질문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아까도 이 정강정책을 발표하실 때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그렇게 썩 생각해보다는 높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문제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처음 출범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가 정상이 됐어요. 경제를 살리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신 우리 우파 세력들이 부족한 부분 도와드리고 채워드려서 우리 꼭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그렇게 마칠 수 있도록 저는 도와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난번 대선에서 표를 찍어줬지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표를 찍었을 때 그 바람이 있었을 겁니다. 유권자들이. 그 바람에 호응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여론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적폐수사, 문재인 정권의 적폐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지 않다는 점. 또 하나 그 탄핵 과정에 있어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로서 올바른 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면 태블릿 PC를 조작했다든가 하는 부분을 윤석열과 그리고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이 그 팀에서 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고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확 튀는 우리가 이 사람 뽑아주기를 잘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했는데 그런 기대를 못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씀을 해서 예를 들어서 태블릿 PC 문제,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 문제, 그 다음에 유재수 장군의 그 죽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그리고 국민들을 감동시킬 만한 가시적인 조치를 하도록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씀드릴 의사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청와대 안에는 많은 참모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지금 소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민들이 만나자고 그럴 때 만나고 또 이야기를 전달했다라고 하는 보고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답답한 부분들은 지금 대통령이 전체적인 앞으로 이제 4년 4개월 남았나요? 그동안에 그 5년 임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실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차근차근 해나갈 거예요. 동시에 모든 것이 다 같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놀고 계시지 않겠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해나가시라고 생각하고, 좀 우리가 아쉬운 부분들은 아직 시간이 8개월밖에 안 지났으니까 조금 더 보고 대통령이 잘할 수 있도록 잘하는 부분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저는 하여튼 저의 입장에서는 못하는 것을 이걸 탓하는 것보다도 잘하는 것을 키워드리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적폐수사 같은 것은 그건 검찰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제 잘했니 못했니 이거라서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하실 일을 대통령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지켜드리고 또 응원해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다 부처에서 또 채워나가고, 이게 대통령의 일과 장관의 일과
또 부처일이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나눠서 이렇게 판단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4.15 총선 당시에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4.15 총선이 부정이다라고 하는 의혹이 많이 나오면서 수사를 해달라라고 해서 우리가 화환을 많이 보낸 걸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그 검찰총장에게 격려하는 의미의 부정선거 수사를 해달라고 격려하는 의미의 화환까지 보냈습니다. 그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검찰총장이었고 그리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일 거고 검사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 겁니다. 그 뒤에 이제 그 재검표 결과 인천 연수구의 민경구역 지역구에 배추리 투표지도 나왔고 일장기 투표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마 황교안 대표님이 후보님이 그 아마 그 대통령 경선이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오직 부정선거를 주장하신 분은 황교안 후보밖에 없었어요. 당시에 그때 그 윤석열 후보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걸 기억합니다. 그 4.15 총선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땅에 부정선거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표를 찍어줄 때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 4.15 부정선거를 수사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9개월이 지난 뒤에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당 대표이신 대표가 됐다고 생각하면 당 대표이신 황교안 대표께서는 부정선거에 관한 수사 그리고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수사 중에서도 아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정선거는 검찰 안에서도 공안부가 했어요. 공안부. 특수부, 형사부가 아니라 공안부만 했습니다. 저는 이제 오래 공안검사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선거를 아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공안부에는 한 번도 공부를 안 했습니다. 선거사범 수사도 한 번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특수 영역에서 탁월한 영역을 발휘했던 분이죠. 그러니까 이 공안 그 경험이 없는 분으로서 부정선거를 쉽게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경험이 있고 많이 해본 사람이니까 제 눈에는 보이죠.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많은 정치를 하는 분들은 이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는 알러지 반응이 있어요. 정치하는 분들도. 그러나 부정이 있었으면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계속 가고 있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워낙 지금 저 국정의 전체를 보면 엄청나게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총리 때도 이렇게 보니까 늘 우리 과제가 뭐 엄청 많아요. 한 2,000개, 3,000개씩 그냥 동시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각 이제 법무부만에도 뭐 100개, 200, 우리가 200개 정도 과제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걸 하려고 하니까 어느 한쪽은 사실은 국무위원들이 막아 커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사실은 이제 법무부가 확실하게 이걸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계속 법무부에도 이런 얘기를 쭉 해나가면서 부정선거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모르는 사람들 없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안 해본 사람들은 또 그게 있었을까 이런 이제 판단을 하는데 저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저는 또 어떻게 보면 이걸 먼저 한 사람으로서 잘 아는 사람으로서 내 책임입니다. 이제 만약에 제가 당 대표가 되면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 중에 이 부정선거 부분은 매우 특수한 분야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저는 지금 특수한 분야에 대한 수사 경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검사라면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검사 출신이십니다. 그 특수부까지 안 와도 배출 투표지 한 장만 봐도 이것이 부정선거다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수사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기자입니다. 딱 보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거를 배출 투표지와 화살표 투표지, 일정계 투표지를 특수부 검사를 해야만 이해할 수 있다? 아마 그거 쉽게 여러분께서 생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검사는 저희 검찰권의 행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 검사예요.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나 수사할 수 있는 검사야. 경찰관이 나 수사하는 경찰관이야.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유죄다 무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검찰에서도 이래요. 검찰에서도 선거법 사건 이거는 대검 선거 담당과에서 전담을 합니다. 전국에서 다 여기 보고를 해요. 다 보고해서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럼 대검에서 또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이렇다. 또 거기서 의견을 오면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 경험이 있는 분은 있는지 모르지만 선거사법에 관해서는 검사라고 해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다 중앙에 해가지고 워낙 어려워요, 여러분. 공직선거법 해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벌칙 해설 이런 책이 있어요. 벌칙 해설이라는 책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800페이지 넘는 아주 엄청난 많은 것이었어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사로서 제 마음대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딱 수렴해가지고 이것은 하나가 잘못되면 그 국정에 엄청난 타격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사니까 다 아니다. 그건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양해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저는 그 공안부도 어렵고 힘들어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거치면서 공안부도 느슨해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히려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 6개월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는 거를 왜 아직까지 처리 안 하고 있느냐. 지금 139개가 시작됐는데 뭐 13개는 자진해서 이제 막 포기를 하고 126개 남아있던 거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니까 그 중에 한 20몇 군데는 처리했어요. 그것도 잘못된 처리를 했습니다. 100여 군데 아직도 남아있어요. 6개월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 걸 지금 뭐 몇 년 전, 2년도 지났나? 어떻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거를 고쳐야 된다. 저는 이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공통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170석 정도 되는 거대 야당입니다. 자, 이제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모든 것이 법안을 통과시켜줘야 하는데 저들이 거대 의석을 무기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번 올해 국회 예산도 상당 부분 문재인 정부 당시의 예산이 그대로 반영됐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당 대표가 되시면 국회에서 이제 야당과 씨름을 해야 할 텐데 적은 의석을 가지고 거대 야당과 어떻게 싸워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더구나 뭐 우리 황 후보께서는 의원을 해보신 경험이 없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좀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자면 제가 좀 늦게 여기 오기도 했고 또 다음 일정이 중요한 일정들이 좀 있어서 요 이야기를 좀 마지막 질문을 하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도 어렵고 우리 당도 참 어렵습니다. 국회가 169석 절대 다수를 가지고 법 개정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대통령의 법 개정은 또 못하게 하고 예산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우리 대통령의 뜻은 반영하지 않고 지방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고향을 다녀왔습니다만은 고향 특례시에서도 법안 통과가 안 된대. 예산이 확보가 안 된대.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정상적인 국회 의석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 패스트 트랙 과정에서도 우리가 숫자가 모자라고 또 전력이 부족하니까 안 되니까 사실은 우리가 농성도 하고 단식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결기를 좀 우리 당에서도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전략적으로 제가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기는 전략들 몇 가지 좀 했었어요. 그래서 노정희도 우리가 사실 쫓아냈죠. 그러니까 스스로 나간 게 아닙니다. 부정선거를 이유해서 쫓아낸 거예요. 그런 전략들을 다 미리 노출하면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이길 수 없으니까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약한 정당에 그 의석수가 적은 정당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했던 것이 행정입법들을 이제 활용을 하고 계세요. 법은 아니지만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것대로 하고 더 이제 큰 틀의 것은 사실은 국민들의 힘입니다.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노동개혁을 원한다. 노동개혁을 원한다. 국민 절대 다수가 노동개혁을 원한다고 하면 그거 따르지 않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프랑스의 마크롱도 노동개혁을 얘기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야당의 반대에 의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데 변함없이 한결같이 한 길을 가니까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하나를 가지고 설득하고 설명하니까 지금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도 어렵지만 국민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최선은 아닌데 차차선에 대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일어서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제가 꽉 잡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할 때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 시켜드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자, 그것과 관련하여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 그 눈이 내리는 광화문 시정광장에서 우리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탄핵 무효를 외쳤습니다. 자, 그때 황교안 그 권한대행께서는 황교안 시계를 만든 걸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신 분이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명예회복을 시켜드리겠다. 두 개의 인과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반성할 부분이 있다면 반성하시고 없다면 없는 거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교안 시계를 이야기하는데 참 유치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가 쓰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외빈도 오는데 그분들에게 대통령께서 선물해 주는 것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시계도 있고 넥타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런 실무적인 것을 내가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만약 책임이 있다면 만에 하나 책임이 있다면 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죠. 그러나 외교 관계를 위해서 그분들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 대통령 안 계신다고 외빈에게도 선물도 못 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3달 만에 한 번씩 이제 재고를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없으면 더 만드는 거예요. 재고가 없으니까 더 만든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으니까 우리 실무자들이 대통령 권한 대행 이름으로 그 물건을 만든 거예요. 시계뿐만 아니라 뭐 넥타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소형물품을 생각해가지고 만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을 줘야 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격려해야 될 분들도 있죠. 이분들에 대한 걸 만든 거예요. 이건 뭐 제가 이거 만들어라 이렇게 결제한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그래도 만약 그게 책임 있는 일이라면 내가 책임지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가 탓할 것은 탓하고 또 격려할 건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을 좀 여쭤봤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명예회복 시켜드리겠지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황교안 후보께서 명예회복을 시켜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은 몇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사면이에요. 석방입니다. 근데 지금 석방은 이루어졌죠. 그런데 완전 회복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 예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엊그제 이제 그 사저를 가봤습니다만은 참 대통령의 사저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예우도 제대로 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장관 때 처음 뵀어요. 날들어 이제 법무부로 맡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뵀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열심히 이제 했는데 박근혜 정부의 모습을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는 개혁 정부였습니다. 개혁 정부였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개혁이더라고요. 다. 첫째는 4대 구조 개혁. 공공개혁으로부터 시작해서 교육개혁, 또 금융개혁, 노동개혁까지 개혁 정부였어요. 이 하나하나들이 4대 개혁이지만 하나하나들이 적은 것이 30, 40개, 많은 건 7, 80개의 아주 아젠다들이 큰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공무원 연금 개혁. 지금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거든요. 나중에 받고 좀 더 내고 그래서 결국 연금의 재정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거. 정말 힘든 거예요. 그거 다 완성했습니다. 아무 정부도 시도도 못했던 이런 개혁들을 4대 구조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점검할 때 총리 때 이렇게 점검을 쭉 계속했었는데 이 4대 구조개혁의 진도랄까 성취율은 지금 내 기억에 의하면 한 60 내지 70이었어요. 좀 잘 안 된 것은 노동개혁 같은 것은 한 30% 좀 넘게 이렇게 됐고요. 그 나머지는 60% 넘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만약 이제 5년을 온전히 다 있었으면 이것도 훨씬 더 나았었을 거예요. 문재인 정권은 오히려 다 낙관틀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혁 정부였습니다. 둘째로 그동안 많이 쌓여있는 적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규제입니다. 규제. 경제활동 못하게 하는 이런 규제들이 중앙에도 있었고 지방에도 있었어요. 중앙규제, 지방규제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 규제를 다 풀자. 통계적으로 말하면 그 이전에는 이 규제 해소율이 8%밖에 안 됐습니다. 100건을 얘기하면 8개만 해소가 됐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뒷부분에 있어서는 이 규제 해소율이 40%였어요. 8%와 40%는 천양지차입니다. 나머지도 왜 다 안 풀었나? 제가 그걸 계속 현장에다 촉구했더니 주로는 안전규제예요. 안전규제. 그러니까 시속을 몇 킬로 해라. 안전규제죠. 이런 건 도저히 풀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 빼고 풀 수 있는 건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역대 정부에서 못하던 거고 특히 좌파 정부는 규제 개혁을 오히려 역행하고 있어요. 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아낸 것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때 너무 많은 비정상이 있었어요. 너무 많은 비정상적인 상황들을 고쳐가기 위해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100가지를 골라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풀어갔습니다. 이것도 제 기억에는 60몇 퍼센트 성과가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개혁 정부였습니다. 그분의 뜻이 더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저는 계속 그것을 지켜내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렇게 해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니, 마지막 시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만. 아니, 됐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미안합니다, 사회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참석해 주신 황교안 후보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또 국민들이 계셔서.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빨리 가겠습니다.